우리가 지난주에 형사절차에서 수사, 기소, 공판까지 쭉 봤는데 프린트를 해가지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건 이런 것들로 발생한다. 입건이 되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데 수사의 이 지휘부터 검사가 들어갑니다. 검사의 지휘하에 형사가 하는 겁니다. 자,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사전 영장주의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게 첫 번째로 피의자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랬죠. 다른 말로 영장실질심사라고 말하고 여기서 기각당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집에 가는 거고 받아들여지면 영장이 발부되는 거지. 자, 구속영장 발부됐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내가 구속수사를 받는 단계라 하더라도 도중에 구속적부심을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석방되는 거고 기각하면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 단계가 끝나서 이제 검사로한테 넘어가잖아? 그럼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하자. 1번, 2번이 뭐냐면 검사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검사가 할 수 있는 행위. 검사는 피의자가 검사한테 넘어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가 뭐랬어? 기소. 거꾸로 읽었지? 공소제기의 줄임말인데 기소. 거꾸로 읽은 겁니다. 자,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 수 있어요. 불기소 처분. 아니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나 죄가 안 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불기소 처분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야.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자, 그런 다음에 불기소 처분 말고 또 뭐가 있어? 기소유예가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소유예는 무죄란 뜻이 아니야. 기소유예는 한 번 봐주는 느낌이랬지. 그러면 기소유예도 이 사람이 기소만을 안 시킬 뿐이란 말이야. 너무 초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으면 이건 안 배웠던 건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볼 건데 여기는 한 번에 다 써놨으니까. 자, 억울하게 수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거나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억울하잖아. 근데 한 번 형사재판에 넘어가면 정말 짧게는 1년 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살인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어떤 형사사건에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으면 주변 인간관계가 많이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형사보상 청구권. 근데 형사보상 청구는 말 그대로 억울하게 수사받은 사람들이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지만 형사보상 청구가 이거 한문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내가 이 여기 봐봐. 경찰의 수사 기간 동안에 구속수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검사한테 넘어와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여기 어디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검찰청 보상심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지난주에 썼던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세요. 다시 이게 플러스가 무슨 뜻이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당했어. 그러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해. 어디에? 검찰청 보상심의회에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봐. 기소유예를 당하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도 있고 혐의가 있지만 봐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소유예 선고를 받으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 만약에 이번엔 기소를 하면 기소는
누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거지. 검사의 재량. 기소되면 피의자가 바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 그랬죠? 기소하는 순간에 공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에 공판 단계로. 검사는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고 검사야말로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검사가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는데 이때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소했으면 그 피고가 유죄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조사 증인신문 이런 걸 심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정말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들어가면서 증거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때 피의자 봐봐. 우리 지난주에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는요. 어떤 권리가 있었자면 진술 거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다 있었지. 마찬가지야. 공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진술 거부, 판사 앞에서 진술 거부할 수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지, 당신은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고지하는 그 의무는 공판 단계에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판사한테. 여기 봐. 수사 단계에서는 누구한테 있었어? 형사한테 있었지.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형사한테 있었어. 하지만 공판 단계에서는 누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를. 판사가. 이거 처음에 나와요. 여러분, 살짝 단어 바꾸면 틀립니다. 고지의 의무가 어느 단계이냐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공판 받고 있는, 여기 봐봐. 이게 지금 공판 단계잖아. 공판 받고 있는 도중에는 집에 갈 수 없나요? 갈 수 있어요. 공판 단계에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공판 받는 거고 재판 받는 건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공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석제도입니다. 보석제도. 돈 내고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갇혀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 구치소 안에서는. 그러니 집에서 내가 출퇴근하면서 성심성의껏 재판을 받겠다. 대신에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보석이라는 건 보증금을 내고, 보자야. 보증금을 내고 석방하는 제도야. 돈을 많이 걸겠죠. 이거 개인이 내는 건 아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석제도가 대부분이 보석제도로 합니다. 보석으로 일단 빼서 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석금을 대신해주는 어떤 기관들도 있어요. 그 보석제도가 일단 나는 집에서 재판받겠다라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기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보석 안 해준다. 너는 도주의 우려가 너무 크고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 구치소에서 자 재판받아 라고 기각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는 거고요. 보석이 인용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야. 인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 재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난주부터 형광펜 주치고 있잖아. 집에 갈 수 있는 경우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공판 단계 각각. 자, 우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기 전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는 이건 의무를 했어. 법원이 하는 의무.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집에 가. 구속적부 받아들여지면 다 집에 가. 여기서는 이제 기각돼야 돼 집에 가는구나. 구속적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보석제도가 있는 거예요. 공판 단계 때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형광펜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색깔로 지금 여기는 색칠하고 있죠. 여러분도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들 구속자 피의자 신문제도 즉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여러분도 이거 지난주부터 같은 색깔로 여기에 집에 갈 수 있는 이 1번, 2번, 3번이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만 선생님이 번호를 매겨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구속적부심은 봐봐.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거고 보석제도는 공판 단계에서 재판받는 단계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거야. 이때는 수사 단계였기 때문에 피의자잖아. 하지만 보석은 공판 단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되는 거야. 알겠니? 피의자, 피고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얘는 이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공판이
끝나면 뭐 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 무죄 판결을 받았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아까처럼 억울한 거잖아. 얘들아, 여기 기억나? 우리가 검사한테 나왔을 때 검사가 혐의 없거나 죄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난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를 당했는데 나는 불기소 처분 받았어. 억울한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야. 판결 단계에서 무죄 확정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은 구속재판을 받았단 말이야. 대부분 재판은 구속재판이잖아요. 구속 아니면. 그러면 구속재판 받고 무죄 확정을 받았으면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디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까? 법원에. 법원에 하는 거야. 이때는 검찰청 보상심의 불기소 처분받고 구속수사 받았으면 검찰청 보상심의회에 형사보상 청구하고 무죄 받고 구속 재판 받았으면 이때는 법원에다가. 알겠지? 얘는 판결이잖아. 공판 단계에서 무죄 확정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거고 얘는 기소 단계에서 검사한테 불기소 처분 받았기 때문에 검찰청에다가 형사보상 청구하는 거야. 알겠니? 잘 나와. 형사보상 청구의 조건 기억해. 그리고 어디에다 하는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지. 그러면 자 이제 봐요. 공판 단계에서 판결에서 무죄를 받아야지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봐. 여기 별표해야 돼. 이건 다 유죄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거 다 유죄예요. 잊지 마세요. 실형 선고는 당연히 유죄지. 실제로 형을 선고받는 거야. 이때는 교도소 가는 거지. 하지만 집행유예도 선고유예도 다 뭐야? 유죄야. 무죄 아니야. 집에는 가지만 유죄야.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받은 사람들은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실형 선고 받으면 교도소에 복역하는 거야. 자, 집행유예가 있지요. 집행유예 받으면 일단 석방됩니다. 일단 집에 가지만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인 3년 동안 잘 보내면 이 유예기간 3년이 지난 후 내가 왜 그랬지 이 문장? 뭐가 사라진다고?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이거 집행유예는 3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선고유예 2년을 받으면 역시 똑같이 당시에는 그대로 석방되지만 2년 후에 면소가 뭔데? 아예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가 재판인데 없어지는 거야. 재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게 선고유예예요. 집행유예는 형선고의 효력만 없어지는 건데 그럼 기록은 남는다는 얘기야. 내가 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유죄라는 기록이 남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아예 재판이 없었던 거 한문으로 뭐해? 면소 재판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선고유예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선고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선고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무죄 아니야. 이거 유죄야. 선고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유죄이기 때문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얘네도 다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죠. 봐봐. 우리가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방법들 1번, 2번, 3번 봤잖아. 공판 단계에서 보석하면 집에 가잖아. 그럼 판결 단계에서도 집행유예 받으면 집에 가요. 일단 뭐니까 석방이잖아. 그지? 선고유예 받아도 집에 갑니다. 석방이잖아. 알겠니? 그래서 얘가 4번, 얘가 5번인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판결은 불복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2심 갈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양쪽 다 모두 불복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자꾸 피고 측에서만 불복한다 생각하는데 검사 측도 불복 엄청나게 한다. 자기네가 생각했던 무죄 나오면 검찰이 뭐해요? 불복해요. 무죄 나왔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검찰이 또 불복해서 항소하고 상고해서 증거가 더 보강되면 다시 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봐봐요. 이거 수사의 지휘도 검사가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건 역시 누가 하니? 검사가 해. 기소도 누가 해? 검사가 해. 와,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검사구나. 너무 많이 몰려있죠, 힘이. 그래봤자 공무원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애들인데 그래서 검사들의 코가 하늘을 찌르는 거. 자기네가 무슨 신일 줄 알아요.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몰빵해줬죠, 몰빵. 그러니 월급쟁이 주제에 국민 알기를 뭘로 합니까? 저게 길가에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행정부, 법무부, 검찰청 이렇게 가잖아. 이 말이 뭐야? 검찰은 그래봤자 공무원이랬잖아.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어디? 행정부에서도 법무부 소속이지. 그 검찰청장은 법무부 장관 미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수사 지휘도 검사가 해, 기소도 검사가 해, 판결의 집행도 누가 해? 검사가 해. 다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판결은 누가 해? 판사가. 판사는 행정부 소속 아니에요.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거. 선생님, 판결을 집행한다는 게 뭐예요? 유죄 선고 받은 애들 교도소 보내기 모든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중요해. 어디 다 등장해.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그 다음에 공판 단계, 그 다음에 판결 이후에 집행까지도 검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죠? 이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도 못 받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실형을 살고 있어요. 여기 실형 집행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 했어요? 검사가. 너 아까 집행해. 집행. 실형 집행도 역시 검사가. 자, 유기징역과 무기징역 있잖아요. 유기징역은 징역의 기간을 정하는 거고 무기징역은 징역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잖아.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가석방이 남아있다. 가석방. 그지? 가석방. 그래서 6번입니다. 6번. 집에 갈 수 있는 마지막 번호 6번. 유기징역이면 형 집행 3분의 1 이상은 채운 후에 무기징역이면 20년은 살고 난 뒤에 우리 앞에서 봤어요.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을 우리가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형사 절차를 복습해 봤고요. 여기 보면 다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 추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구속영장을 가운데 놓고 봐봐. 시험 늘 나오잖아. 구속영장을 우리 수사 단계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이 필요하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텐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하는 게 영장실질심사 전이야.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뒤에 하는 게 구속적부심이야. 외우세요. 지금. 선생님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했어요. 구속영장을 가운데 놓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법원이 하는 게 영장실질심사,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기는 자 봐봐. 영장실질심사는 또 한 번 얘기하면 누가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법원이. 판사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면 이 사람을 진짜 구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이고 의무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되고 나서 구속적부심은 청구해야 돼요. 누가?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가 청구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하면 열리지 않아요. 구속적부심은. 알겠죠? 선생님이 따로 차이점을 설명해 놨으니 그 정도로 시험에 이건 100%야 안 나올 수 없어. 무조건 나와.
형사 절차 꼬을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민법에서 상속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단어만 좀 생소할 뿐이지 여러분이 쭉 보면 알 겁니다. 다음. 아까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봤습니까?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수사를 당한 사람이나 억울하게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물론 이걸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 용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구속돼 있어서 수사당하고 재판당하고 그 중에 와이프는 이혼하고 자식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 바닥에 떨어지고 지인들 다 떠나고 회사 잘리고 어떻게 회복시켜주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원상복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좀 이 사람의 억울한 마음을 좀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형사보상제도인데 아까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봤었죠? 피의자 단계라면 아직 재판 안 간 거야. 그지? 재판 가면 내가 이름이 뭐로 바뀐댔어? 피고로 바뀐댔잖아. 피의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구속수사를 당했어야 되고 여기 나오지? 뭐 받아야 돼? 무죄 취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검찰청 보상심의회에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피고인이라면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 받고 무죄 확정 판결 받았을 때 법원에다가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본 거고요. 그 다음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판결문,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라는 그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 쓰면 이거 누가 봅니까? 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위한 되겠죠. 자, 다음요. C와 D는 자, 봐봐, 얘들아. A와 B는 내가 왜 묶었어? A와 B는 누구를 위한 거야? 재판을 받은 당사자잖아요. 피의자라든지 피고인. 그러면 이번엔 범죄 피해자는 어떡합니까? 지금 살인의 피해자는 죽었잖아요. 물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 가족들, 그들을 위한, 아니면 죽지는 않아서 폭행 피해자라든지 강도 상해 피해자라든지 강간 피해자라든지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묶으셔야 돼요. 뭘요? 얘네 둘은 따로 묶으셔야 돼요. 이거는 재판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요. 이건 말 그대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잃어버린 걸 국가가 대신 내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생명과 신체입니다. 살인의 피해자라든지 폭행과 어떤 폭력의 피해자. 그래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어. 즉 사망했을 때나 다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게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배상명령은요. 배상명령은 이제 재판이나 명예나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피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은 거고 배상명령은 광범위하죠. 이제부터. 피해자가 이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그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선생님, 굉장히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돼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피고로 재판을 받았는데 공판 마지막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죽었는데 피고인은 무죄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배상명령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무죄이기 때문에. 못 잡은 겁니다. 알겠어요? 신범을. 오케이. 해서 인권보장까지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시 볼 건데 여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잠깐 보고요.
우리 교과서는 어디 있을까요? 얘는 아닌데요. 우리 교과서를 잠깐